운 좋은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관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관리는 원래 나랏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 혼인도 어머니가 정해준 사람과 별 생각 없이 하고는 집안일은 내팽개친 채 나랏 일만 돌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마을에서도 악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니 아무리 참한 며느리가 들어온들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고 온갖 트집을 잡아서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고분고분하던 며느리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랏 일에 바빠 집안을 돌보지 않으니 둘의 고부 갈등을 중재해줄 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이고, 저것을 내가 뭘 보고 며느리로 들인 건지 이제는 얼굴만 봐도 속이 울렁거리는구나. 안 되겠다. 안 되겠어. 결국 악독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들어온 것이 내 말은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말이야. 이거 안 되겠어. 아예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야겠어. 이 악독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해치려고 이웃마을 심부름꾼을 불러 돈을 주며 독약을 몰래 며느리에게 먹이도록 시켰습니다. 심부름꾼은 몸에 좋은 보약인 것처럼 속여서 며느리에게 그 독약을 먹이기로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심부름꾼은 보약으로 위장한 독약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주 좋은 보약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드셔보시지요. 심부름꾼이 그리 말하니 이 며느리는 그래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지라 어머니에게 먼저 드셔보시라 권했습니다. 아니다, 됐다. 너 먼저 먹도록 해라. 나는 괜찮다. 요즘 네가 몸이 많이 허하지 않느냐? 갑자기 자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생각해준다니 며느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처럼 좋은 뜻으로 권하니 그 보약을 받아들고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 머리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며 똥을 뿌직하고 싸는 바람에 며느리 머리에 그 새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서 그 약을 모두 바닥에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에고머니나, 아이고, 이 귀한 보약을. 아니, 이게 뭐야? 새똥이네. 아이, 더럽게. 며느리는 새똥이 묻은 머리를 닦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이것이? 그 보약 먹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걸 쏟기는. 아이고, 내 머리야.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드렸으니. 아유, 답답하구나. 시어머니는 가슴을 팡팡 쳐대며 한스러워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뒤 시어머니는 다시 심부름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밤에 문을 열어둘 터이니 몰래 들어와서 며느리를 해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놀라 허둥지둥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두 번째 시도마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저 며느리가 명줄이 아주 질기구나. 이러다 내가 우라병으로 먼저 가겠어. 안 되겠다. 시어머니는 다시 심부름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다렸다가 없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만 해준다면 아주 많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심부름꾼은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집으로 돌아오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옳지, 지금이 기회구나. 마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부름꾼은 잘 갈아놓은 칼을 들고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다리시오! 기다려! 갑자기 며느리 뒤에서 누군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방금 댁의 어머니가 쓰러지셨소. 어서 가보셔야 할 것 같소.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결국 심부름꾼은 또 실패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며느리는 죽을 팔자가 아닌 것 같소. 그게 아니면 어찌 이런 우연이 계속 겹친단 말입니까? 뭐라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화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부름꾼도 더 이상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할 리가 없어져 자기 마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쓰러진 친정 어머니를 돌보며 자기 팔자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아휴, 세상에. 왜 요 며칠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걸까? 휴, 정말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리 복이 없는 건가? 그렇게 며느리는 그 안 좋은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한 것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유소저의 환생. 옛날 어느 마을에 유소저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소저는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새로 들인 계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모의 시샘과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유소저의 아버지는 관직에 있어 집안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계모는 틈만 나면 유소저를 괴롭혔습니다. 저 계집애만 없으면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어찌 저것을 없앨까? 계모는 결국 유소저를 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몰래 독약을 구해다가 유소저의 밥에 타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유소저의 유모가 그 밥을 유소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화를 면한 것입니다.
어느 날 유모가 그 밥을 개에게 주었더니 개가 밥을 먹자마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어휴, 세상에. 이 밥에 독약을 탄 게 분명해. 유모는 유소저의 아버지께 진상을 고하려 했으나 이를 먼저 알아챈 계모가 유모를 모함하여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모를 내쫓은 계모는 이번에는 다른 수를 썼습니다. 유소저가 밥을 잘 먹지 않자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지. 그렇게 입맛이 없으면 미음이라도 좀 써줄까? 계모는 정말로 쌀을 갈아 미음을 끓였습니다. 물론 그 미음에도 독약을 탔습니다. 헤헤, 이 미음을 먹고 저것이 죽어버리면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하지만 유소저는 유모 덕분에 이미 계모의 악독한 속임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독약이 타져 있는 게 분명해.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이것을 먹지 않으면 계모가 자신이 눈치챘다는 것을 알 테고 그러면 더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유소저는 재빨리 우도단에 가죽 주머니를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음을 먹는 척하며 가죽 주머니에 부어 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미음까지 쑤어 주시니 잘 먹었습니다. 계모는 유소저가 바로 쓰러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헤, 독이 오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보구만. 하지만 오늘 저녁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곧 눈의 가시가 사라지고 모든 게 내 것이 되는구나. 계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유소저는 멀쩡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독을 먹고도 죽지 않다니. 계모는 자신의 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공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적당한 시기를 엿보던 중 마침 유소저의 나이가 17이 되어 이웃마을 사대부 지방과 혼사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저것이 좋은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면 해치기가 더 어려워져. 계모는 혼인 첫날 밤에 유소저를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인식 날, 계모는 거짓 웃음을 지으며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친척들을 붙잡아 밤늦도록 놀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몸종 하나를 남장시켜 날이 시퍼렇게 선 비수를 쥐어주고 어두운 헛간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고 하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소저의 부모는 신방에 든 새 부부에게 덕담을 건네고 물러났습니다. 이제 곧이다. 계모와 몸종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몸종은 헛간을 빠져나와 신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직 두 사람이 잠들지 않은 듯 했습니다. 몸종은 신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굵은 남자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임자가 있는 유소저와 혼례를 올린 것이냐? 이 처자와 나는
이미 장례를 약조했다. 화를 입기 전에 당장 이곳을 떠나라. 몸종은 품에서 시퍼런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랑은 갑자기 나타난 침입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몰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뭐 하는 게냐? 당장 떠나라. 겁에 질린 신랑은 혼비백산하여 속옷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유소전은 몸종의 비수에 찔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의 소동을 전혀 모르던 유소저의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 열린 방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하는 딸이 가슴에 칼을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버지는 통곡했습니다. 옆에서 계모도 마음속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는 거짓으로 슬픈 척 울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난 뒤 계모가 말했습니다. 에휴, 불쌍한 것.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어서 저 칼을 빼서 영원이라도 달래줍시다. 계모는 유소저의 가슴에 박힌 비수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소저의 시신이 커다란 새로 변하더니 방 안을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머, 이게 뭐야? 계모는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 새가 쓰러진 계모의 얼굴 앞에 가서 크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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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울었습니다. 그러자 계모가 거품을 물더니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딸도 잃고 새 마누라까지 잃은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그 자리에 쓰러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모 하나를 잘못 들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한편 도망쳤던 신랑은 그 뒤로 혼인은 제쳐두고 학문에만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평안도 감사에 제수되어 고향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외딴 집에는 유소저의 유모였다가 쫓겨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을 가던 평안감사가 날이 저물어 가까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한 곳이 바로 그 유모의 집이었습니다. 평안감사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안방문이 덜그럭거리면서 밖에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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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소저의 혼령이 변한 새가 옛 유모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놀라 잠에서 깬 유모가 방문을 열자 갑자기 그 새가 유소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유모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방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던 유소저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며 다시 새로 변하여 날아갔습니다. 다음날 평안감사가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밤중에 말소리가 들리던데 또 다른 손님이 온 것입니까? 그러자 유모는 지난밤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평안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 밤에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쳤던 그는
그 후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날 밤 나타난 남자와 유소저가 새살림을 차려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학문에만 매진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신의 혼인날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재차 확인하니 바로 자신이 혼인하려던 그 유소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그때 유소저가 괴한에게 살해당한 건가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다 죽고 그 집에는 더 이상 가족도 없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감히 시신을 거두지 못해 유소저의 시신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평안감사는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신부가 양지 바른 땅에도 묻히지 못하고 아직도 그 방에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가서 시신을 잘 모시고 극락왕생을 빌어 주어야겠습니다. 유모도 지난날의 정을 떠올리며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유소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옛 처갓집의 신방을 들여다보니 유소저는 아직도 고운 자태로 잠자듯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끔찍하게도 여전히 비수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유, 이를 어찌해. 유모가 안타까워하며 유소저에게 다가가 비수의 손잡이를 잡고 그것을 힘껏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비켜보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평안감사가 칼의 손잡이를 잡고 당기자 그제야 스르륵 하고 칼이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유모는 유소저의 피 묻은 옷을 벗기고 고운 옷을 새로 입혀 방에 가지런히 눕혀주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시신들도 잘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으려고 근처 작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젯밤에 그 새가 날아와 유소저로 변하여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서방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3년이 넘는 시간을 비수를 가슴에 받고 있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야 서방님께서 막힌 가슴을 뚫어주시니 다시 살아나 서방님과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유소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또한 그렇습니다. 지난날 내가 당신을 오해했으니 이는 내 잘못이기도 합니다. 어찌하면 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은 목숨을 다시 살릴 방도가 혹여 있습니까? 평안감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유소저가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방님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만 해주신다면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방님의 정성이 얼마나 진실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을 뿐입니다. 무엇이오? 내가 무엇이든 하겠소. 저를 살리시려거든 우리나라 어딘가의 절에 있는 오색구슬을 찾아야 합니다. 그 오색구슬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신기한 구슬입니다. 그 구슬을 구해다 제 몸에 문지르면 상처가 낫고 새살이 돋아나며 마지막에는 생기가 다시 돌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유소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새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살려내겠소. 평안감사는 그 뒤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오색구슬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절이란 절은 다 뒤져도 그 오색구슬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구슬이 찾아지지 않자 평안감사는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라니, 내가 오해하여 버리고 갔기에 화를 당하고 한 맺힌 죽음을 당한 내 색시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인데 절대 안 된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평안감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색구슬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산속의 절들을 찾아다니기를 또다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평안감사는 금강산의 조그만 암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없는가? 어찌 이리 버려져 있는고? 평안감사는 암자에 앉아 있다가 피곤함에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앉아있던 몸이 쓰러져 누웠고 눈을 떴을 때는 암자의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장 구석 어딘가에서 은은한 오색의 빛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것은 설마... 평안감사는 얼른 밟고 올라갈 것을 구해 천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번쩍번쩍 오색의 광채가 흐르는 구슬이 천장 구석 틈에 박혀 있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을 헤맨 끝에 드디어 오색 구슬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평안감사는 기뻐하며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유소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슬로 유소저의 몸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조금씩 죽어있는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안감사는 밤이 새도록 정성스럽게 구슬로 유소저의 몸을 문질렀습니다. 하루 종일 문지르니 유소저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맥박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을 가슴의 상처에 올려두니 그 상처에서 금세 새살이 돋아오르고 상처가 메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신기하게도 유소저가 아, 잘 잤다 하면서 눈을 비비며 살아 일어났습니다. 오, 부인, 살아났구려. 정말로 살아났구려. 평안감사는 기쁨에 겨워 살아난 유소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의 정성이 저를 살렸어요. 두 사람은 기적적인 환생에 놀라워하며 한참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새로운 혼인 생활을 맞이한 두 사람은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죽지랑의 탄생. 옛날 신라시대에 김술종이라는 사람이 삭주의 도독으로 발령을 받아 부임지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마침 전쟁이 나서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죽지령이라는 고갯길을 지나는데 한 거사가 고갯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김술종은 그 거사의 선한 행실에 크게 감동했고 거사는 김술종의 높은 지위와 대단한 군사들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술종이 삭주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되던 때였습니다. 잠을 자던 김술종은 죽지령에서 보았던 그 거사가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특이한 꿈을 꾸었다 생각한 김술종은 아침에 일어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삭주에 오는 길에 한 거사가 고갯길을 쓸고 있는 걸 보고 감동했었소. 그 사람이 마음에 깊이 남았었는데 지난밤 꿈에 그 거사가 우리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소. 김술종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도 어젯밤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은 김술종도 놀라며 이를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보내 거사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부하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알아보라 하신 그 거사는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김술종은 거사가 죽은 날을 따져보니 바로 그날이 자신과 부인이 이상한 꿈을 꾸었던 날이었습니다. 허허, 꿈이 기이하다 했더니 거사가 우리 집에 태어나려나 보오. 김술종은 다시 군사를 보내 고갯길 위 북쪽 봉우리에 거사의 장사를 정성껏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미륵 하나를 만들어 무덤 앞에 모셨습니다. 김술종의 아내는 그 꿈을 꾼 날부터 태기가 있더니 아이를 낳았습니다. 김술종은 그 아이의 이름을 죽지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은 거사를 만났던 고개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훗날 죽지는 자라서 벼슬길에 올라 김유신과 함께 장수가 되어 사만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진덕왕, 태종왕, 문무왕, 신문왕, 네 임금을 모시며 재상으로 일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애썼습니다. 이 죽지랑에 관해 전해오는 노래인 모죽지랑가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32대 효소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죽지랑이 화랑의 우두머리로 있을 때였습니다. 죽지랑이 거느리는 낭도 가운데 드고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드고는 매일같이 죽지랑과 함께 화랑의 기풍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던 드고가 열흘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죽지랑은 드고의 어머니를 찾아가 아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드고의 어머니가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낭님. 모량 익선 아간이라는 분이 제 아들을 부산성의 창고지기로 뽑아갔습니다. 서둘러 가느라 미처 낭님께 말씀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죽지랑은 미안해하는 드고의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고가 사사로운 일로 갔다면 제가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란 일로 갔으니 마땅히 가서 격려해 주어야겠습니다. 죽지랑은 떡 한 바구니와 술 한 병을 준비하고 노비와 화랑 137명을 데리고 드고를 찾아갔습니다. 죽지랑은 부산성에 도착하여 문지기에게 드고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문지기는
드고가 익선의 밭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죽지랑은 밭으로 가서 가져간 술과 떡을 대접하며 익선에게 말했습니다. 드고가 며칠만 쉬게 해주시오. 함께 돌아가고 싶소. 그러나 익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허락할 수 없소. 그때 마침 사리 간진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경남 밀양 지방인 추하근의 세금으로 벼 30섬을 거두어 성으로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간진은 우연히 죽지랑이 화랑을 소중히 여기는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진은 죽지랑에게 감동하면서도 융통성 없고 고집스러운 익선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던 벼 30섬을 익선에게 주면서 죽지랑을 도와달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익선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간지는 하는 수 없이 진절사지의 귀한 말 안장까지 주며 부탁했습니다. 그제야 익선은 마지못해 드고의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조정의 화주는 익선의 일을 전해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익선을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익선은 어떻게 먼저 알았는지 이미 도망쳐 숨어버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주는 그의 맏아들을 잡아다 익선을 대신하여 벌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한겨울에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화주는 익선의 아들을 성 안의 연못에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익선의 아들은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효소왕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명했습니다. 벼슬 하고 있는 모량리 사람은 모두 쫓아내어 다시는 관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라. 승복도 입지 못하게 하라. 만약 승려가 된 자라도 종과 북이 있는 큰 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또한 왕은 신하에게 명하여 간진의 자손을 평정 호손으로 삼고 그를 표창했습니다. 그렇게 죽지랑은 화랑을 아끼는 마음으로 나라 안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칠산 바다의 전설. 전라남도 영광군 서쪽 바다에는 칠산도라고 불리는 7개의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칠산도는 나궐면 송이리에 속한 섬들로 남쪽에서부터 일산도를 시작으로 북쪽의 칠산도까지 7개의 섬들이 이어져 있으며 이들 섬이 속해 있는 바다를 칠산바다라 부릅니다. 본래 칠산바다는 육지였으며 7개의 골짜기가 있어 칠산고을이라 불렸던 곳이었으나 대홍수로 인하여 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칠산고을에 서시성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이 깊어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 서노인의 집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찾아와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서노인은 낯선 사람이지만 풍기는 모습이 온화한 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노인은 그 나그네를 집으로 들이고 저녁상까지 차려주며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나그네는 정성스러운 대접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밤새 서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떠나려 하자 선호이는 먼 길 가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주머니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대문을 나서다 말고 선호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칠산고을은 바다가 될 것이니 얼른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깜짝 놀란 선호인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 산에 있는 돌부처의 귀에서 피가 흐른 뒤가 될 것이오. 나그네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나그네는 연기처럼 선호인의 눈 앞에서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방금 전까지 내 눈앞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이거 아주 신통한 신령님이 나타났던 것이로구나. 그럼 이곳이 바다가 된다는 말이 정말이라는 것인데. 선호이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돌부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선호인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돌부처를 보러 가자 사람들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선호인. 도대체 왜 맨날 저 돌부처를 보러 가는 겁니까? 무슨 소원 빌 일이라도 있는 것이오? 사람들의 질문에 선호인은 나그네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선호인이 드디어 노망이 났다고 미친 영감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원 재수없게 왜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보네. 갑자기 이 고을이 무슨 바다가 된다고. 참, 상상도 정도껏 해야지. 선호이는 마을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선호이는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매일같이 그 돌부처의 귀를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백정 하나가 심심하던 차에 지나가던 선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영감이 맨날 돌부처 귀를 보러 다닌다지? 흐흐, 재미있는 놀림감이 생겼구만. 이 백정은 평소에도 남을 골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백정은 선호인을 놀려주기 위해 그날 밤 몰래 돌부처의 귀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왔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돌부처를 확인하기 위해 산에 올랐던 선호인은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돌부처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이보시오들, 어서 피해야 합니다. 돌부처의 귀에 피가 났어요. 곧 바닷물이 밀려오기 전에 얼른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선호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선호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저 영감 드디어 완전히 미쳤구만. 아이고,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 원. 특히 몰래 귀에 피를 바른 백정은 배를 잡고 깔깔대며 좋아했습니다. 하하하, 걸려들었구만. 저 영감 꼴 좀 봐라. 선호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한 후 바로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칠산고을의 원님에게도 이 소동이 알려졌습니다. 관원들은 마을을 혼란스럽게 한 선호인을 잡아다 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님, 저 늙은이를
당장 잡아들여야 합니다.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원들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본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늘빛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선호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얼른 가족을 데리고 저 산으로 가야겠다. 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다. 너희도 어서 가족을 데리고 따라오너라. 원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관원들도 그제야 두려움을 느끼고 가족들을 이끌고 선호인이 오른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바닷물이 밀려와 칠성고을은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으아, 이럴 수가. 정말로 선호인의 말이 참이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후회하며 급히 산을 오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백정도 허겁지겁 산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밀려오는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선호인은 밀려오는 바닷물을 보고 더 높이 오르려는데 산 중턱에 소금지게를 진 장수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영감님, 이제 그만 가셔도 됩니다. 바닷물은 이 지게 발목까지 차고 그칠 것입니다. 소금장수가 말했습니다. 선호인은 그 말을 듣고 가족들과 그곳에 멈춰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소금장수의 말대로 바닷물은 지게 발목까지만 차고 말았습니다. 선호인이 다시 고개를 돌려 그 소금장수에게 고마움을 전하려 했으나 소금장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분도 신령님이셨구나. 선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선호인이 살던 칠산고을은 칠산 바다가 되었고 7개의 골짜기는 7개의 섬인 칠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선호인과 원님,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그 산에서 내려와 새로운 마을을 이루며 살았으며 매년 칠산 바다를 바라보며 그날의 일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닷가의 해당화. 해당화는 한 번 피면 봄부터 가을까지 피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며 꽃이 지고 나면 동그랗고 탐스러운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는 꽃입니다. 해당화는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짙어 관상용으로 많이 기르며 특히 향기가 짙어서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줄기에 가시가 없는 해당화를 개해당화라고 하며 가시가 거의 없으면서 작은 잎으로 주름이 적은 것을 민해당화, 그리고 꽃잎이 겹으로 피는 것을 민첩해당화라고 하며 흰색의 꽃이 피는 흰색 해당화 등 해당화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해당화에는 미인의 잠결, 온화, 원망 등과 같은 예쁜 꽃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화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소녀가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집안은 원래 아버지가 높은 관직에 있어 아주 잘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소녀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죽음을 당하면서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어머니마저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소녀와 동생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은 남매는 의지할 곳 없이 작은 초가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소녀는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동생에게 글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누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오늘 삭바느질한 돈으로 곧 밥을 지어줄게. 남매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녀의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많은 금은보화와 함께 처녀 한 명을 그 나라의 곡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어느 해 안타깝게도 바로 그 소녀가 그 곡물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관가의 관리들이 소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해의 곡녀로 이 집 처자가 뽑혔다. 사흘 후 관가로 나와야 한다. 아니 됩니다. 제 누나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누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동생이 관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관리들은 냉정하게 뿌리치고 떠나갔습니다. 남매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부둥켜 안고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나 가지 마. 나는 누나 없이는 못 살아. 미안하다, 동생아. 누나가 너를 두고 가게 되어서 미안해.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소녀를 데리러 관리들이 왔습니다. 소녀는 동생에게 집안에 있던 얼마 되지 않는 돈과 쌀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잘 먹고 잘 지내야 한다. 알겠지? 누나, 나도 따라갈 거야. 동생은 누나를 보내지 않을 방법을 고민했지만 특별한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생은 울면서 먼 길을 떠나는 누나를 따라 함께 나섰습니다. 이윽고 소녀를 실은 수레가 출발했습니다. 소녀의 동생은 누나가 탄 수레를 따라 계속 이웃나라로 함께 향했습니다. 소녀를 태운 수레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쉬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어린 동생 또한 있는 힘을 다해서 수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누나. 동생이 아무리 불러도 수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모는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채찍만 휘둘렀습니다. 며칠 밤낮을 수레를 따라가던 어린 동생은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누나, 기다려. 누나. 그렇게 며칠을 따라가던 동생은 그만 힘이 빠져 어느 바닷가의 모래밭을 지날 때 결국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동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탄 수레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나,
누나 어디 갔어? 동생은 목 놓아 울면서 누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쓸쓸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누나, 나 여기 있어. 누나. 동생은 그렇게 누나를 부르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동생이 죽은 바닷가 모래밭에는 붉은 해당화 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그 꽃은 마치 누나를 그리워하며 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붉은 해당화가 누나를 애타게 따라가던 동생의 넋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화에는 원망이라는 꽃말이 있으며 바닷가 모래밭에 피어있는 해당화를 보면 그 애틋한 남매의 이야기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 속 남매를 떠올려 보면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늘 깊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이가 바로 남매이지요. 함께 자라며 나눈 시간과 기억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끈이 되어 세월이 흘러도 서로를 묶어줍니다. 손 윗사람은 동생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서고 동생은 손 윗사람의 등을 믿고 따라갑니다. 때로는 말없이 대신 맞아주고 대신 참아주며 그 마음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서로는 알고 있습니다. 옛 이야기 속 남매의 우애가 오래도록 전해지는 이유도 그런 마음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힘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문득 떠오르는 형제나 자매의 얼굴이 있다면 그 또한 인연의 증거이겠지요. 자주 표현하지 못해도 마음 한켠에 늘 자리한 그 정이 우리를 조용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 따뜻한 우애를 마음에 담고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포근한 밤 되세요.